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를 휘감아 도는 맑은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고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바람이 순하게 불고 흙이 기름져 농사짓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으나 해가 지면 산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올 만큼 외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그 나무 아래 평상에서는 노인들이 모여 앉아 예리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기와지붕이 첩첩이 쌓인 웅장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은 대대로 많은 논밭을 소유한 부자 윤씨네 집으로 담장이 어찌나 높은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까치발을 들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웅장한 기와집의 주인인 윤씨 부인은 재물이 많아 남부러울 것 없는 살림을 꾸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씻을 수 없는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젊은 시절 난리통에 피란을 가던 중 등 뒤에 업고 있던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뼈아픈 사연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었는데 그날의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밤마다 부인의 꿈속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에 떠밀려 정신없이 도망치던 그 아비규환 속에서 아이의 작은 손을 놓쳐버린 순간 그 짧은 찰나가 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부인은 날마다 아침이 밝아오면 제일 먼저 뒷마당의 장독대로 나가 차가운 물을 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께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로 접어들어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 잎이 하나둘씩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 속에는 자식을 잃은 어미의 끊어질 듯한 애간장이 녹아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수많은 하인과 머슴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겨울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지만 부인의 마음은 텅 빈 들판처럼 공허하기만 했고 그 어떤 비단 옷이나 맛있는 음식도 그녀의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부인은 가끔 대문 밖을 서성이며 혹시나 장성한 아들이 제 발로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기대를 걸어보기도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가을 바람과 무심하게 흐르는 구름뿐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고갯마루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달수라고 했습니다. 달수는 어릴 적 기억을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주거나 구걸을 하여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온 탓에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그리움이 이끄는 대로 발길을 옮기다 보니 우연히 이 산골 마을에 닿게 된 것이었습니다. 달수의 집시는 다해져서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고 갱겹인 저고리는 찬 바람을 맞기에 턱없이 얇았으나 그의 눈빛만은 어딘가 모르게 깊고 맑은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달수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동네 개들이 낯선 이를 경계하며 지저대기 시작했고 밭에서 일하던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달수는 배가 너무 고파서 걸을 힘조차 없었지만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아가 일거리를 달라고 사정해 볼 요량으로 사람들에게 윤씨 부인의 집을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기 보이는 솟을 대문이 있는 큰 기와집이 바로 윤씨네 집이라고 알려주면서도 저 집 주인마님은 깐깐하기로 소문이 났으니 웬만하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달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그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그 으리으리한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 씨 부인의 집 대문 앞에 다다른 달수는 그 위압적인 크기에 잠시 주눅이 들었으나 뱃속에서 요동치는 허기를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육중한 나무 대문이 끼익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험상궂게 생긴 하인 하나가 고개를 내밀며 무슨 일이냐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달수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배가 너무 고파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겠느냐고, 아니면 장작이라도 패드릴 테니 일거리를 좀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인은 달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거짓대가 또 몰려왔다며 재수 없다는 듯 침을 뱉고는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에서 윤 씨 부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나오다가 대문 앞에 소란을 목격하고는 무슨 일이냐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인은 얼른 표정을 바꾸며 굽실거리고는 웬 거지가 와서 밥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달수는 억울한 마음에 고개를 들어 부인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부인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위엄과 함께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부인 역시 달수의 눈을 마주친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으나 눈앞에 서 있는 사내의 꼬락서니가 너무나 비참하고 더러워서 그 찌릿한 느낌을 불쾌감으로 치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싸늘한 눈빛으로 달수를 내려다보며 사지, 멀쩡한 사내가 어찌하여 남의 집에 와서 밥을 구걸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달수는 부인의 꾸지람에 얼굴이 붉어졌으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자신은 거저 밥을 얻어먹으려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노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절박함이 묻어났으나 평생을 그리움과 의심 속에서 살아온 부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돌리며 하인에게 저 자를 쫓아내라고 명하려 했으나 그 순간 달수의 낡은 저고리 사이로 언뜻 보이는 흉터 하나가 부인의 시선을 붙잡지는 못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늙은 집사 김씨가 밖으로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마침 겨울 땔감을 준비할 머슴이 한 명 부족하던 참인데 밥이나 먹여주며 부려먹기에 딱 좋아 보인다며 부인에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김씨는 셈이 빠르고 이익을 팼는 자라 헐값에 부려먹을 일꾼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을 다행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김씨의 말에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달수를 못마땅한 눈길로 다시 한번 훑어보고는 그렇다면 헛간 옆에 쪽에 방을 내어주고 장작 패는 일이나 시키라고 허락했습니다. 부인의 태도는 마치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를 줍는 것보다 더 무관심하고 냉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달수는 부인의 허락이 떨어지자 감격하여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섬겨야 할 주인이 바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곳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부인은 그런 달수의 모습이 천박해 보인다며 혀를 차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히는 안채 문을 바라보는 달수의 눈에는 왠지 모를 물기가 어려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 때문인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느끼는 혈육의 정 때문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사 김씨는 달수를 데리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허름한 행랑채로 안내하며 앞으로 이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엄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는 주인마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게으름을 피우거나 딴짓을 하다 들키면 뼈도 못 추릴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달수는 김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 깊이 새기며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이라고 배정받은 곳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좁은 창고 같은 곳이었지만 달수에게는 그마저도 감지덕지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달수는 부엌에서 내어준 보리밥 한 덩이와 시래기국 한 그릇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탓에 밥알이 꿀맛처럼 느껴졌고 따뜻한 국물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던 달수는 문득 목이 메어와 숟가락을 잠시 멈추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의 밥맛이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고 입에 착 감기는 것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고향의 맛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고는 다시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윤 씨 부인이 저녁 수라를 마치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낮에 마주친 그거지 행색의 사내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술을 놓으려 해도 바늘에 손을 찔리기 일쑤였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기 위해 몸종을 불러 차를 다리라고 시키고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부인은 그 달을 보며 또다시 잃어버린 아들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아들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살아는 있는 것일까? 부인의 독백은 바람에 실려 마당 저 건너편 달수가 있는 행랑채 지붕 위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수의 고된 머슴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패고 소여물을 쓰는 등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달수는 워낙 힘이 장사이고 성실한 성품이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닷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었습니다. 그런 달수의 모습을 보며 다른 하인들은 혀를 내두르며 칭찬했지만 집사 김씨만은 달수를 고가운 시선으로 감시했습니다. 김씨는 달수가 너무 일을 잘해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까봐 내심 불안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 윤씨 부인이 마당을 거닐다가 장작을 패고 있는 달수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웃옷을 벗고 땀을 흘리며 도끼질을 하는 달수의 등은 넓고 단단해 보였고 그 움직임에는 힘이 넘쳐 흘렀습니다. 부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그가 쥐고 있는 도끼 자루가 아들의 손에 쥐어주려 했던 장난감 칼과 겹쳐 보이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자신이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하고는 달수에게 다가가 일하는 폼이 제법이라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달수는 주인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허리를 굽혔는데 그때 그의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가 툭 하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달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주머니를 주워 품에 감췄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당황스러워 보이던지 부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부인은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달수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라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부인은 하찮은 머슴 녀석에게도 소중한 물건이 있다는 것이 우스워 코웃음을 치고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사실 그 주머니 안에는 반쪽짜리 놀이개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달수가 어릴 적부터 몸에 지니고 있던 유일한 물건으로 자신의 과거를 밝혀줄 단서라고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부인이 사라진 뒤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머니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만약 부인이 그 놀이개를 보았더라면 단번에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보았을 터이나 운명은 아직 두 사람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짙게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달수는 다시 도끼를 들고 나무를 내려쳤고 쩍 하고 갈라지는 나무 소리가 텅 빈 마당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거세지며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달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주인마님인 윤씨 부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이 기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은 그녀가 표독스럽고 차갑다고 했지만 달수의 눈에는 그 차가움 속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 하고 나지막이 불러보았으나 그 소리는 자신의 귀에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윤씨 부인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달수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분명 낯선 사내의 것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죽은 남편의 눈매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부인은 설마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반쪽짜리 놀이개를 꺼내 들고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수는 이튿날부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마당에 자풀을 뽑고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고쳐 놓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조금씩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삭막했던 집안 분위기도 미세하게나마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달수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집사 김씨의 질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김씨는 다른 하인들을 모아놓고 달수가 사실은 도둑질을 하다 쫓겨난 놈이라느니 밤마다 이상한 주문을 외운다느니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윤씨네 집에 들어온 낯선 머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울과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달수가 힘이 장사라더라. 얼굴이 험상했지만 일은 잘한다더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잃어버린 윤씨 부인의 아들이 아니냐는 실없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지만 곧이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연의 끈은 이미 닿아 있었으나 사람들의 눈은 편견과 무지로 가려져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씨 부인은 외출을 하려다 가마꾼의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넘어질 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달수가 번개같이 몸을 날려 부인을 부축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부인의 옷자락에 흙이 묻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는커녕 자신의 비단옷이 더러워진 것에 화를 내며 달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천한 것의 손이 어디라고 함부로 닿느냐. 부인의 서슬퍼런 고함 소리에 달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집사 김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의 멸시와 구박 속에서도 달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에서는 그저 더러운 머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머물러야만 할 것 같은 운명적인 끌림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흙 묻은 무릎을 털고 일어나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부인은 찜찜한 기분으로 가마에 올라타 외출길에 올랐습니다. 겨울의 문턱을 넘어선 산골 마을에는 매서운 부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부딪혀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내며 울어댔습니다.
윤 씨 부인의 기와집 지붕 위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아침이면 은색으로 반짝였지만 그 차가운 기운은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달수는 갱겹 저고리 하나로 추위를 견디며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마당에 눈을 쓸고 얼어붙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날랐는데 그의 손등은 이미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고 발뒤꿈치는 갈라져 걸을 때마다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춥고 배고픈 것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주인마님의 차가운 눈빛이 더 뼈에 사무치게 아팠기에 육체의 고통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집사 김 씨는 달수가 추위 속에서도 게으름 한 번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기는커녕 오히려 심사가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흔들릴까봐 전전긍긍하며 달수의 흠을 잡아내기 위해 하루 종일 매의 눈으로 그를 감시했습니다. 김 씨는 달수가 장작을 팰 때마다 힘이 넘치는 것을 보고는 저놈이 언젠가는 주인집의 재물을 털어 달아날 힘을 기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억지스러운 의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김 씨의 눈에는 달수의 선한 눈망울조차 음흉한 계략을 숨긴 도둑의 눈빛으로 보였고 그의 성실함은 주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가증스러운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씨는 사랑채에 모여있는 다른 하인들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달수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희들도 조심해라. 저 굴러온 돌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라며 달수가 밤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칼을 가는 소리를 들었다느니 옛날에 큰 도적대의 우두머리였다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순박한 하인들은 김 씨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평소 김 씨의 위세에 눌려 지내던 터라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헛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집안 담장을 넘어 마을 밖으로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의 우물가나 장터에서는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윤씨네 집에 들어온 새 머슴에 대한 이야기를 쑥덕거리곤 했습니다. 개 중에는 그 머슴 눈빛이 섬뜩하더라. 윤씨 부인이 사람을 잘못 들인 개야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내가 보기엔 순둥이 같던데 하며 두둔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쁜 소문일수록 더 빨리 퍼지고 살이 붙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느새 달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길한 기운을 몰고 온 정체불명의 사내로 낙인 찍히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달수는 영문도 모른 채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싸늘한 시선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윤씨 부인의 귀에도 결국 이 불미스러운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부인은 평소 남의 말을 쉽게 믿는 편은 아니었으나 잃어버린 아들 걱정에 마음이 약해져 있던 터라 불안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왔던 박물장수 할미가 부인에게 조심스레 마님, 댁에 새로 온 머슴이 관상이 흉하다던데 집안 단속 잘하셔야겠습니다. 그라고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낮에 마주쳤던 달수의 얼굴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딘가 모르게 음침해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자꾸만 안채 쪽을 힐끔거리는 것이 영 미심쩍게 느껴져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그날 이후로 달수를 부르는 횟수를 줄이고 그가 안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습니다. 달수는 갑자기 달라진 부인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더욱 몸을 낮추고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인이 멀리서 걸어오기만 해도 하던 일을 멈추고 엎드려 절을 했고 부인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이런 조심스러운 행동조차 부인의 눈에는 죄를 지은 자가 제발 저려 피하는 것처럼 보였으니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두 사람 사이의 벽을 더욱 높고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수는 안채 뒤편에 담장이 무너져 내린 것을 발견하고는 도둑이라도 들까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러 돌을 나르며 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날씨였지만 그는 윗옷을 벗어던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무너진 담을 튼튼하게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이 일을 마치면 주인마님이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순수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달수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집사 김 씨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달수가 안채를 훔쳐보기 위해 담장을 핑계로 서성거리고 있다고 단정짓고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 씨는 이 고얀 놈감이 안채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곳에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이냐 하며 달수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달수는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저는 그저 담이 무너져 있길래 고치려던 것뿐입니다라고 항변했지만 김 씨의 귀에는 소 귀의 경일 끼었습니다. 김 씨는 달수가 손에 들고 있던 흙 묻은 돌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당장 마님께 고하여 내 놈의 고약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달수는 풀이 죽은 채 김 씨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윤 씨 부인에게 달려가 달수가 안채 담장을 기웃거리며 수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고 과장하여 보고했습니다. 부인은 김 씨의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젊은 사내가 기웃거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었기에 부인은 당장 달수를 잡아와 마당에 꿇어앉히라고 명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달수는 차가운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의 앞에는 서슬퍼런 눈빛의 윤씨 부인이 회초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부인은 내 이놈,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느냐 하며 달수의 종아리를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달수는 종아리가 터져 피가 흐르는 고통 속에서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아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라 부르고 싶은 분에게 매를 맞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 비참하여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게 패였습니다. 부인은 한참 동안 매질을 하다가 지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지내거라라고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달수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품속의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쓰라린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부엌 한 구석에서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윤씨 집안에서 수십 년간 부엌길을 도맡아온 늙은 찬모였습니다. 찬모는 주름진 손으로 앞치마를 움켜쥔 채 억울하게 매를 맞는 달수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달수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그의 생김새와 행동거지가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왔었는데 오늘 묵묵히 매를 맞는 그의 뒷모습에서 문득 오래전 잃어버린 도련님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찬모는 모두가 잠든 늦은 밤 몰래 부엌에서 누룽지를 끓여 달수가 머무는 행랑채로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찬모는 달수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는 인기척이 있자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달수는 퉁퉁 부어오른 종아리를 감싸 쥐고 끙끙 앓고 있다가 찬모가 들어오자 황급히 일어나 앉으려 했습니다.
참모는 손사래를 치며 그를 만류하고는 따뜻한 숭늉 그릇을 내밀며 이거라도 좀 들게. 젊은 사람이 억울해서 어쩌나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달수는 참모의 따뜻한 배려에 목이 메어 숭늉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참모는 그런 달수의 등을 토닥여주며 이 집안의 사정을 조곤조곤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마님이 본래 저렇게 모진 분은 아니셨네. 난리통에 금쪽 같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부터 가슴에 멍이 들어 절이 되신 게야. 참모의 말에 달수는 숭늉 그릇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참모는 계속해서 그 도련님이 살아계셨다면 딱 자네 나이쯤 되었을 텐데. 김집사 그 위인이 욕심이 많아 자네를 쫓아내려고 안달이 났으니 부디 몸조심하고 마님 눈에 거슬리지 않게 조심하게 나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달수는 참모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부인의 사연이 묘하게 겹쳐지는 것을 느끼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 집사 김 씨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김 씨는 달수가 참모와 가깝게 지내는 것조차 눈꼴시어하며 두 사람이 무슨 작당 모의라도 하는 양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번에는 아예 달수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곳간 열쇠를 몰래 빼돌려 쌀가마니에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쌀이 줄줄 새어 나가도록 만들어 놓고는 이 모든 것이 달수의 소행이라고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밤새 치밀하게 계획을 점검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달수는 그저 고단한 몸을 뉘어 잠을 청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곡간지기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쌀가마니가 훼손되고 곡식이 사라졌다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윤 씨 부인은 노발대발하여 당장 범인을 색출하라고 호통을 쳤고 기다렸다는 듯이 김 씨가 나서서 이건 분명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내부의 소행입니다. 제가 짐작 가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라며 은근슬쩍 달수를 지목했습니다. 김 씨는 하인들을 이끌고 달수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미리 심어둔 쌀 한 견박을 달수의 이불 밑에서 찾아내고는 보란듯이 쳐들며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이놈이 쌀을 훔쳐 숨겨두었습니다. 달수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쌀깨박을 바라보았고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웅성거리며 설마 했는데 진짜 도둑이었나 봐. 사람 겉만 보고 모른다더니 무섭네 하며 달수를 비난했습니다. 달수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붉어진 얼굴로 입술만 깨물며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하루아침에 좀도둑 취급을 받게 된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증거물을 보고는 실망감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달수에게 다가가 싸늘한 목소리로 내 너를 거두어 먹여주고 재워주었거늘 고작 한다는 짓이 쌀을 훔치는 것이냐라고 힐난했습니다. 달수는 털썩 무릎을 꿇고 마님, 저는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으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다친 부인에게 달수의 호소는 뻔뻔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당장 관아에 넘기고 싶으나 내 체면을 생각해서 참는 것이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라고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참모가 나서서 부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마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달수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필시 무슨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참모의 간절한 호소에 부인은 잠시 멈칫했으나 옆에서 김 씨가 참모, 노망이 났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감싸고 돌다니. 혹시 한패인 거 아니오 하며 쏘아붙이는 바람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당장 내쫓기에는 날씨가 너무 춥고 갈 곳도 없을 터이니 며칠간 헛간에 가두어두고 근신 처분을 내린 뒤 다시 결정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달수는 차가운 헛간으로 끌려가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헛간은 사방이 뚫려 있어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고 바닥에는 지푸라기 몇 줌만이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달수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함에 치를 떨며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김 씨가 문을 걸어 잠그며 꼴 좋다. 쥐새끼 같은 놈. 어디서 감히 내 밥그릇을 넘바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힘없는 머슴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절망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은 더욱 떨어져 헛간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달수는 품속에 있는 반쪽 놀이개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놀이개였지만 달수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자 위안이었습니다. 그는 놀이개를 뺨에 비비며 어머니, 어디 계신가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놀이개를 적셨고 밖에서는 부엉이가 슬피 울며 달수의 처량한 신세를 대변해주는 듯 했습니다. 한편 안채의 윤씨 부인은 밤이 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리로는 달수가 도둑이라고 확신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달수의 억울해하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도저히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 같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내가 늙어서 마음이 약해진 게야 라고 자책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놓쳐버린 아들이 어딘가에서 달수처럼 도둑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불길한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이튿날부터 달수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헛간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김 씨는 하인들에게 달수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고 몰래 밥을 주다 걸리면 똑같은 꼴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달수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고 의식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헛간 문틈으로 보이는 안채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를 만나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고 싶은 소박한 소망을 품고 있었으나 그 소망마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워지면서 윤씨 부인의 기와집에는 흉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헛간에 갇힌 달수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뼈마디를 파고드는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세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엇보다 어머니라 믿었던 분에게 받은 불신이 주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밤이 되면 달수는 품속 깊이 간직한 반쪽 놀이개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만지작거렸는데 차가운 옥의 감촉만이 유일하게 그의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울어대며 마치 달수의 억울함을 대신 토해내는 듯 했습니다. 한편 집사 김 씨는 달수를 헛간에 가두는 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언젠가는 자신의 비리를 밝혀내고 집안의 실권을 찾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쌀가마니 사건 정도로는 윤씨 부인이 달수를 완전히 내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더 크고 되돌릴 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울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인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건드려 부인의 영린을 건드리고 그 분노를 이용해 달수를 영원히 마을에서 추방하거나 관아에 넘겨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김 씨의 탐욕스러운 눈은 안채의 깊숙한 곳, 부인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향해 번들거렸습니다. 김 씨가 노린 것은 바로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된 은수저 세트와 자개함이었습니다. 그 은수저는 윤 씨 부인이 잃어버린 아들이 장가갈 때 주려고 수십 년간 매일 닦으며 보관해온 목숨보다 귀한 정표와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자개함은 부인이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으로 그 안에는 남편과 주고받은 서찰과 아들의 베네쩌고리가 들어있어 부인의 영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 씨는 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안방에 침입할 기회를 엿보았고 하인들이 모두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안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서랍을 거칠게 열어 은수저 세트를 훔쳐내어 품속에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자개함을 바닥에 떨어뜨려 억지로 뚜껑을 부수고 안에 있던 물건들을 어지럽혀 놓아 마치 누군가 급하게 뒤진 것처럼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자개 조각을 보며 희열을 느꼈고 이 모든 죄를 달수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 씨는 훔친 은수저 중 숟가락 하나를 헛간으로 가는 길목의 눈 속에 살짝 보이게 파묻어 놓았는데 이는 누가 봐도 달수가 훔쳐 달아나려다 흘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감탄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랑채로 돌아와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았습니다. 얼마 후 외출해서 돌아온 윤 씨 부인은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닥에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자개함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아들을 위해 준비해둔 은수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하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우르르 안채로 몰려왔습니다.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부서진 자개함을 끌어안고 통곡했는데 그 모습은 자식을 잃은 어미의 울음처럼 처절하여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범인을 찾으려는 하인들의 움직임으로 어수선해졌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집사 김 씨가 헐레벌떡 뛰어와 마님. 무슨 병고입니까 하며 놀란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 안의 참상을 보고는 짐짓 분노한 표정을 지으며 어떤 천벌 받을 놈이 감히 마님의 귀한 물건에 손을 댄단 말입니까? 내 이놈을 당장 잡아내어 뼈를 갈아 마시겠습니다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김 씨는 하인들에게 당장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라고 명령했고 자신은 슬그머니 헛간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증거를 누군가 발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둑이 담을 넘어 도망쳤을지 모르니 헛간 쪽 담벼락도 잘 살펴보거라 라고 소리쳐 하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하인들은 김 씨의 지시대로 헛간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하인이 눈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여기 은수저가 있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 소리에 윤 씨 부인과 김 씨, 그리고 모든 하인들이 헛간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인이 주워 올린 것은 윤 씨 부인이 그토록 아끼던 은수저 중 하나였습니다. 김 씨는 혀를 차며 저 헛간에는 달수놈이 갇혀있지 않으냐. 그놈이 갇혀있는 척하며 밤에 몰래 빠져나와 도둑질을 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모든 정황이 달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기에 부인의 얼굴은 배신감으로
더욱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장 헛간문을 열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헛간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달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달수는 갑작스러운 밝은 빛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그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달수에게 다가가 은수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내 놈이 기어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쌀도 모자라 이제는 내 아들의 혼수까지 탐을 내느냐 하며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달수는 바닥에 떨어진 은수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며칠간 굶주리고 온몸이라 해명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달수의 멱살을 잡고 헛간 밖으로 끌어내며 이 뻔뻔한 놈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나머지 은수저는 어디에 숨겼느냐 하며 주먹으로 달수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달수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밭에 쓰러졌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김 씨의 비릿한 웃음을 보았고 자신이 철저하게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힘없는 머슴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 달수는 절망감에 눈을 감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부인은 쓰러진 달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너를 불쌍히 여겨 거두었거늘.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알거늘. 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로구나. 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달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달수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눈밭을 기어가며 부인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마님, 아닙니다. 저는 결코. 달수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서 바람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참모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달수를 감싸 안으며 마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달수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갇혀있는 사람이 안방까지 가서 도둑질을 한단 말입니까?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참모의 말은 이성적이고 타당했으나 분노의 눈이 먼 윤 씨 부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저 늙은이가 달수놈과 짜고 헛간문을 열어준 것이 틀림없다라며 참모까지 공범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참모는 달수의 얼굴에 묻은 피와 눈물을 닦아주며 그의 품속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달수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품속의 놀이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참모는 달수의 손이 가슴께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참모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달수의 뒷모습에서 느꼈던 도련님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강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부인에게 마님, 이 아이 눈을 보십시오. 도둑의 눈이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 부인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내 집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멍석마리를 하여 내쫓아라.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하라. 라고 엄명을 내리고는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하인들은 머뭇거렸으나 김 씨의 호통에 못 이겨 멍석을 가져왔고 힘없이 축 늘어진 달수를 거칠게 말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멍석 안에서 숨이 막혀오는 고통을 느끼며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가슴속에 놀이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자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달수는 신음소리를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고 멍석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속이 다 시원하구나.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밖까지 소문이 퍼졌는지 담장 너머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멍석마리를 당하는 달수를 보며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보이는 대로 믿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멍석마리가 끝나고 하인들은 달수를 마을 밖 눈길에 내다 버렸습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된 달수는 차가운 눈밭에 버려져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달수의 몸 위로 하얀 눈이 쌓여가며 그를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 달수는 어릴 적 어머니의 따뜻했던 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춥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희미한 입김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참모는 부엌 한 구석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힘이 없어 달수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달수가 멍석마리를 당하기 직전 그의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언뜻 보았던 붉은 끈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끈은 분명 윤 씨 부인이 시집올 때 해왔던 놀이개의 매듭끈과 색깔이며 모양이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참모는 설마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눈밭에 버려진 저 아이가 바로 부인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도련님이란 말인가. 참모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안방에 앉아 있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아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부서진 자개함을 어루만지며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상하게도 아들의 얼굴이 자꾸만 달수의 얼굴과 겹쳐 보이는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놈은 도둑일 뿐이야 라고 애써 부정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박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참모는 몰래 등불을 켜들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털옷을 단단히 껴입고 따뜻한 물이 담긴 호리병과 소미불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마을 밖. 달수가 버려진 그곳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참모는 도련님, 제발 살아만 계셔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눈보라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늙은이의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절박했습니다. 한편 눈밭에 쓰러져 있던 달수는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은 그를 살려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품속에 있는 놀이개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강한 집념 때문이었습니다. 달수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손에 힘을 주어 놀이개를 꽉 쥐었습니다. 이 놀이개야말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증거이자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마지막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참모가 달수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눈사람처럼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참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수에게 달려가 눈을 치우고 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달수야, 정신 차려라. 이복의 참모는 달수의 뺨을 때리며 그를 깨우려 했지만 달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모는 급히 준비해온 따뜻한 물을 달수의 입에 흘려넣고 소미불로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달수의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녀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모의 손끝에 닿은 것은 딱딱하고 차가운 옥놀이개였습니다. 참모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등불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순간 참모의 눈이 커지다 못해 튀어나올 듯 놀랐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옥놀이개였는데 그 단면이 윤씨 부인이 장롱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반쪽과 정확히 들어맞을 모양이었습니다. 참모는 아이고 맙소사 하늘이시여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에 죽어가는 이 청년이 바로 윤씨 가문의 잃어버린 핏줄 도련님이 확실했습니다. 참모는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달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세요. 제가 몰라 뵀습니다. 아이고, 이 천벌을 어찌 다 받으라고. 참모의 통곡 소리가 눈보라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달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듯 깨어날 줄 몰랐습니다. 참모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도련님은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놀이개를 꽉 쥐고 다시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윤씨 부인에게 알리고 당장 도련님을 살려내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매를 맞거나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진실만은 밝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참모는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마님 문 열어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잠결에 놀란 하인들이 문을 열어주자 참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윤씨 부인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일어나 앉아 있었는데 참모가 들어와 바닥에 엎드리며 숨을 헐떡이는 것을 보고 꾸짖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참모가 내민 손에 들린 물건을 보는 순간 부인의 입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참모의 손바닥 위에는 반쪽짜리 옥놀이개가 놓여 있었고 등불 아래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장롱을 열어 나머지 반쪽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두 놀이개를 맞대어 보자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빈틈없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왜?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참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참모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마님 달수 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달수가 바로 마님이 찾으시던 도련님입니다. 지금 눈밭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윤씨 부인의 손에서 두 개의 반쪽 놀이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의 흔적이 바로 눈앞에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대하고 내쫓은 머슴달수의 품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부인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입술로 아 하고 신음소리를 내더니 이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내 아들, 내 새끼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단장지혜의 아픔을 담고 있어 듣는 이의 뼛속까지 사무치게 했습니다. 부인은 맨발인 채로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고 놀란 참모가 등불을 들고 그 뒤를 허겁지겁 따랐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힌 어미에게는 칼바람 따위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밭을 헤치며 달려가는 윤씨 부인의 모습은 흡사 미친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발바닥이 찢겨 피가 배어 나왔지만 부인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직 마을 어귀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뒤따르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나오며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인의 머리칼은 산발이 되어 바람에 흩날렸고 하얀 소복은 진흙과 눈으로 뒤범벅이 되었으나 그녀의 눈은 오직 한 곳, 아들이 쓰러져 있는 그곳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달수야, 내 아가 어미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부인의 애타는 절규는 눈보라 속에 흩어지며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마을 밖 눈구덩이 속에 하얗게 파묻혀 있는 달수를 발견한 순간 윤씨 부인은 그대로 눈밭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맨손으로 눈을 파헤치며 아들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달수의 얼굴이 드러나자 부인은 그를 와락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녹이려 애를 썼습니다. 아가, 눈을 떠보거라. 어미가 왔다. 네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미가 여기 있다. 부인은 달수의 얼어붙은 뺨에 자신의 뜨거운 눈물을 떨구며 오열했습니다. 달수의 몸은 이미 통나무처럼 굳어 있었고 숨소리조차 희미하여 금방이라도 생명의 끈을 놓을 것만 같았습니다. 뒤따라온 하인들은 이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고는 모두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위엄있던 마님이 머슴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찬모가 나서서 뭘 하고 있느냐. 어서 도련님을 업어라, 서두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호통을 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장한 하인 2명이 달수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고 다른 하인들은 횃불로 길을 밝히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달수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제발 목숨만 붙어 있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일행은 달수를 가장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윤씨 부인은 당장 의원을 불러오라고 고함을 쳤고 하인들은 헐레벌떡 의원을 모시러 뛰어갔습니다. 부인은 손수 따뜻한 물수건을 만들어 달수의 얼굴과 몸을 닦아주며 꽁꽁 언 손발을 자신의 가슴 품에 넣어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모진 매를 때리고 도둑 누명까지 씌웠으니. 부인의 눈물은 말을 새 없이 흘러내려 달수의 옷깃을 적셨습니다. 방 안은 부인의 끓는 듯한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찼고 지켜보는 참모와 몸종들도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잠에서 깬 집사 김씨가 눈을 비비며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랫목에 누워있는 달수를 보고는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마님,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도둑놈을 잡아다 관아에 넘겨도 시원찮을 판에 어찌하여 귀한 안방에 들이셨습니까? 당장 이놈을 끌어내야 합니다. 김씨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여느 때처럼 위세를 부리며 하인들에게 달수를 끌어내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하여 달수가 영원히 사라진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다시 돌아온 달수의 모습이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던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김씨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그를 쏘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차가움과는 차원이 다른 분노와 살기가 서린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씨에게 다가가더니 품에서 합쳐진 놀이개를 꺼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네, 이놈. 똑똑히 보아라.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부인의 서슬 퍼런 목소리에 김씨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마님의 놀이개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2개가? 김씨는 말을 더듬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하나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저 아이. 달수의 품에서 나온 것이다. 저 아이가 바로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내 아들이란 말이다. 부인의 외침은 천둥 소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김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도련님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놈은
그저 굴러먹던 거지일 뿐입니다. 마님께서 무언가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김 씨는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습니다. 닥쳐라, 내 핏줄을 내가 못 알아보고 내 놈의 혓바닥에 놀아나 내 새끼를 죽일 뻔했구나. 부인은 분노에 찬 손으로 김 씨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김 씨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부인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여라. 그리고 저놈의 방을 샅샅이 뒤져라. 내 아들을 도둑으로 몬 증거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주인 마님의 엄명의 기세가 등등해진 하인들은 주저없이 김 씨를 밧줄로 꽁꽁 묶어 무릎 꿇렸습니다. 평소 김 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하인들은 이때다 싶어 더욱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잠시 후 김 씨의 방을 뒤지러 갔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윤 씨 부인이 잃어버렸다고 했던 은수저 한 벌과 자개암을 부술 때 썼던 쇠꼬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님 김 집사방 장판 밑에서 이것들이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김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렸나 봅니다. 윤 씨 부인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김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내 집안의 재물을 탐한 것도 모자라. 주인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천륜을 끊어놓으려 했으니 그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것이다. 부인은 더 이상 김 씨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장 저놈을 관하로 끌고 가라. 내 아들이 깨어날 때까지 저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날이 밝는 대로 죄상을 낱낱이 고하여 엄벌에 처하게 하라. 하인들은 질질 짜며 매달리는 김 씨를 개처럼 끌고 나갔고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백발이 성성한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의원은 달수의 맥을 짚어보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진찰을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의원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 의원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동상과 타박상이 심하고 기력이 쇠하여 위중하오나 다행히 맥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이니 몸을 따뜻하게 하고 탕약을 부지런히 먹이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부인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참모가 정성스럽게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쌉싸름한 양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가자 흉흉했던 기운이 조금씩 물러가고 치유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모여 웅성거리며 자신들이 도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을 뉘우쳤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귀하신 분을 몰라보고 멍석말이까지 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갚나. 머슴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고 안악들은 무사히 깨어나시기만을 빌며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달수는 더 이상 천한 머슴이 아니라 온 집안이 떠받들어야 할 소중한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달수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한숨도 자지 않고 달수의 머리맡을 지키며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고 마른 입술을 축여주었습니다. 부인은 달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 다오. 네가 오기만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정작 네가 왔을 때는 내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부인의 참회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목소리는 달수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때 달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부인은 놀라서 달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눈물로 범벅이 된 부인의 얼굴이 들어오자 달수는 꿈을 꾸는 것인 양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님.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은 첫마디에 부인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다. 아가. 마님이 아니다. 내가 네 어미다. 네가 잃어버린 내 어미란다. 부인은 달수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달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놀이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놀라는 그에게 부인은 합쳐진 놀이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찾느냐? 이제야 제 짝을 찾았구나. 너와 내가 다시 만난 것처럼 말이다. 달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통, 그리고 막연하게 느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입니까? 달수는 떨리는 손을 들어 부인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아픔을 씻어내고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과도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참모와 하인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오해와 불신의 먹구름이 걷히고 진실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달수에게 따뜻한 미음을 한 숟가락 떠먹여 주었습니다. 배고팠지? 많이 먹거라. 이제 다시는 너를 굶기지 않을 것이다. 달수는 어머니가 주는 미음을 받아먹으며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은 평온함을 맛보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간밤의 소동이 전해졌습니다. 윤씨네 머슴이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네. 김 집사가 도둑질을 하려다 들통나서 관하로 끌려갔다. 내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윤씨 집 대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달수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한편으로는 모자의 극적인 상봉을 축하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대문을 활짝 열고 마을 사람들에게 떡과 술을 대접하며 기쁨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는 아들의 귀환을 알리는 동시에 그동안 집안에 쌓였던 흉한 기운을 털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와집 앞마당에는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멍석마리를 당했던 그 자리에 멍석 대신 잔치상이 차려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달수는 아직 몸이 성치 않아 방 안에 누워 있었지만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이제 더 이상 춥지도 외롭지도 않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이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엉클어졌던 인연의 실타래는 비로소 풀려 아름다운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달수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윤씨 부인의 기와집에는 더 이상 차가운 기운이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도 이제는 한풀 꺾인 듯 부드럽게 대나무 숲을 스치고 지나갔고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도 따스한 햇살에 녹아 수정 같은 물방울이 되어 똑똑 떨어졌습니다. 달수는 어머니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해 갔는데 우쑥했던 볼에는 다시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팔다리에도 살이 오르며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들이 잠든 사이에도 혹여나 이 모든 것이 꿈일까 두려워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새우기가 일쑤였지만
그 피곤함조차 행복으로 느껴질 만큼 그녀의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달수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처음으로 마당에 나선 날, 집안의 모든 하인들은 마당에 도열하여 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를 도둑이라 손가락질하고 멍석말이를 했던 하인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당장이라도 쫓겨나거나 관아에 끌려갈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단옷을 입고 의젓하게 선 달수는 그들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지난 일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너희들을 탓하지 않겠다.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도록 하라라고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달수의 넓은 아량에 감동한 하인들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평생 도련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집안의 질서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탐욕스러운 김 집사가 사라진 자리는 늙은 참모와 믿음직한 하인들이 힘을 합쳐 메꾸어 나갔습니다. 참모는 이제 부엌일 뿐만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어른 대접을 받게 되었는데 윤씨 부인은 그녀를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며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아들을 영영 잃을 뻔했네.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네. 부인의 진심 어린 말에 참모는 당치 않습니다. 조상님들이 도우신 것입니다. 라고 겸손해했지만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다시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달수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자 가장 먼저 어머니와 함께 조상님을 모신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정갈한 옷차림으로 향을 피우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 돌아왔음을 눈물로 고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우리 아이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제 당신도 저승에서 편히 눈을 감으세요.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고 달수 역시 아버지의 위패 앞에 절을 올리며 가문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향연기가 피어오르는 사당 안은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고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굽어 살피며 흐뭇해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달수의 변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전의 남루한 머슴행색은 온데간데 없고 기품 있는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마을을 걷는 달수의 모습은 영락없는 양반집 귀공자였습니다. 달수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예전에 그를 뒤에서 수군거리고 피했던 마을 사람들은 쭈뼛거리며 다가와 사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눈이 어두워 몰라 뵈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촌노들이 굽신거리자 달수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어르신들, 괜찮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머니와 집안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겸손하고 인자한 성품에 탐복하여 입을 모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윤씨 부인은 달수를 데리고 집 뒤 언덕에 있는 정자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부인이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자주 오르던 곳이자 아들을 잃고 난 후에는 매일같이 올라와 하염없이 먼 산을 바라보며 눈물 짓던 장소였습니다. 부인은 달수에게 마을 전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논과 밭이 모두 내 아버지가 땀 흘려 일구신 것들이다. 이제는 네가 저 땅의 주인이 되어 가난한 소작인들을 살피고 마을을 돌보아야 한다. 달수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결코 무겁거나 버겁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 벅찬 소명으로 다가왔습니다. 달수는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서름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소작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소작료를 낮추고 흉년이 든 집에는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파격적인 선정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겨울 동안 팩감이 부족해 추위에 떠는 노인들을 위해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나눠주도록 지시했습니다. 달수의 이러한 자비로운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윤씨네 집안에 대한 칭송은 인근 고을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윤씨 부인의 정성에 감복하여 저런 훌륭한 아들을 점지해 주신 것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들이 대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만큼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늦게나마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하인들을 물리고 직접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걷어붙이고 쌀을 씻고 국을 끓이는 부인의 모습은 다소 서툴렀지만 그 정성만큼은 세상 어느 요리사보다 훌륭했습니다. 부인은 아들이 좋아한다는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고 떡을 찌며 하루 종일 부엌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찬모가 마님, 이런 치진 일은 저에게 맡기세요라고 만류해도 부인은 아니다.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이는 게 평생 소원이었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리고 한방눈이 다시 소복소복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은 예전처럼 차갑거나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고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소미불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사랑채의 아랫목을 뜨끈하게 데우고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들여갔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호롱불이 켜져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눈 내리는 소리가 사그락사그락 들려와 운치를 더했습니다. 달수는 어머니가 직접 차려오신 밥상을 받고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하인들을 시키시지 어찌 직접 이런 수고를 하셨습니까? 부인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달수의 앞에 앉았습니다. 어서 들거라. 식기 전에 먹어야 맛있다. 네가 어릴 때 보리밥을 오물오물 씹어 먹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느새 이렇게 장성하여 내 앞에 앉아 있구나. 부인의 눈가에는 또다시 물기가 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이 고봉으로 담겨 있었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달수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 한 모금을 떠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가득 담긴 국물은 뱃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뭉클한 감동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달수는 밥을 먹으며 그동안 겪었던 험난한 세상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춥고 배고팠던 밤들, 그리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었던 알 수 없는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인은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안도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제는 아무 걱정 말거라. 이 어미가 내 곁에 있으니 다시는 너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모자는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대화의 물꼬가 터지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부인은 장롱에서 낡은 베네저고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네가 갓난아기 때 입었던 옷이란다. 피란 길에 잃어버릴 때 너에게 입히지 못하고 챙겨왔던 것인데 평생을 끌어안고 울었던 옷이다. 부인은 작고 앙증맞은 저고리를 달수의 큰 손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달수는 그 작은 옷을 어루만지며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태어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지난 슬픔은 모두 잊으십시오. 앞으로 남은 날들은 제가 어머니의 눈물이 아닌 웃음만 지켜드리겠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 삼경이 지났지만 사랑채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부인은 아들의 잠자리를 봐주기 위해 이부자리를 펴주었. 달수는 그런 어머니를 돕겠다며 나섰습니다. 사소한 몸짓 하나에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부인은 아들이 눕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지 머리맡에 앉아 부채를 붙여주었습니다. 춥지는 않으냐, 이불이 무겁지는 않으냐, 끊임없이 묻는 어머니의 걱정에 달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마치 어머니 품속 같습니다. 밖에는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환하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달빛은 마당의 눈 위에 반사되어 집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기와 지붕의 부드러운 곡선 위로 은은한 달빛이 흐르고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고 남은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습니다. 집을 지키던 늙은 삽살개도 배불리 먹고 헛간 옆에서 곤히 잠들었고 외양간의 소들도 되새김질을 멈추고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온한 밤이었습니다. 지난날의 모진 시련과 고통은 마치 내일 아침이면 녹아 없어질 눈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윤씨 부인은 잠이 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 거칠어졌지만 잠든 얼굴만큼은 예전의 순수한 아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부인은 아들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아, 부디 좋은 꿈 꾸거라.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국밥을 지어 놓으마. 그리고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대청마루에 선 부인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천지신명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성자보다도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잃어버린 자식을 기다리는 한 맺힌 어미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매일 아침 따뜻한 밥 짓는 냄새와 어머니와 아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올 것입니다. 엇갈렸던 운명의 수레바퀴는 제자리를 찾아 굴러가기 시작했고 모자의 앞날에는 따스한 봄날의 햇살 같은 행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시련 뒤에 찾아온 평화는 더욱 깊고 단단하게 그들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예리하기 한 자락이 바람결에 흩어지듯 윤씨 부인과 달수의 이야기도 이 깊은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찾는 기쁨과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세상은 고요히 잠들었습니다.